반갑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네, 서울의 소리의 새로운 앵커로 준비하고 있는 박예슬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우리 부평 갑 이성만 의원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아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번 지방선거도 좀 결과가 안 좋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렇지만은 또 미래를 개척하기에 하기에 오늘 이렇게 서울소리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오래간만에 뵀는데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같은 부평갑이에요. 우리 지역구민이시. 네. 소중한 한 표. 유권자님. 그래서 제가 네. 자세를 얹어놨다. 자, 의원님 이번 지방선거 사실 뭐 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 승리를 한 집권 여당이 한 1년 정도 이내에 그 시점에서는 다른 선거에서 진 선거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뭐 지방선거 평가를 좀 하신다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 대선을 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되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당이 여당이 됐는데 우리가 참 포지셔닝을 잘 좀 하지를 못했다.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네네. 대선 끝나고 나서 왜 야당이 힘이 세져야 되는지 또 지방선거에서 왜 야당이 이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포지셔닝을 저는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국민의힘당하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일반 그 중도층에서도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지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야 그럼 민주당 찍어주면 이거 계속해서 국민의힘당 윤석열 정부와 맨날 싸우기만 하고 국정은 실종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결과가 투표율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 전국 평균 투표율이 약 51% 정도로 해서 지난번 지방선거보다는 한 10% 정도 줄었어요. 지난번 지방선거라고 한다면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때보다 한 10% 정도 가까이 줄었고 사전 투표율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 지지층들은 큰 변화 없이 그래도 투표로 투표를 나오셨다 했는데.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다만 중도 성향의 우리 투표층들은 사실 많이 참여를 거부한 것이고요. 그 거부한 배경은 민주당을 찍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만약 이겨서 이 국민의힘당하고 이 지방선거에 이겨서 이렇게 서로 대결 구도가 되면 이게 우리 국정 운영에 좋은 결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투표에서 국민의힘당을 찍어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안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좀 우리 당에서 왜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기면 윤석열 정부 뜻대로 하더라도 어떠한 범위를 넘어서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울타리는 정확하게 정해주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방향성을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잡지도 못했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결과로 나왔고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패배 후에 사실은 3개월도 안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정돈이 안 되면 너무 많은 얘기가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세게 투쟁을 할 거냐, 뭐 아니면 그냥 협조를 할 거냐, 이 길을 가더라도 저 길을 가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지지층들한테 올바른 평가가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좀 더 명확한 포지셔닝을 통해서 국민 전체를 설득하는 작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그럼 이번에 혹시 지방선거 중에 네네. 개인적으로 낙선하신 분 중에 가장 아쉬운 분 한 분 계신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 남동구의 이병렬 후보 있습니다. 남동구청장 후보로 네. 이병렬 네. 후보가 있는데
아니 뭐 잘해서 이길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막 이렇게 달라붙고 그랬는데 좀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받쳐줬으면 한 1%나 2%만 받쳐줬어도 충분히 이겼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 좀 우리 인천 권역만 보면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충남도지사를 지내셨던 그 양승조 네. 그분이 제일 아쉬워요. 그분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굉장한 성실맨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정받는 미래의 자원이거든요. 미래의 자원인데 좀 중간에 좀 이렇게 한번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벽을 좀 넘지 못했다는 거 그거 좀 아쉽고 마지막으로는 좀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우리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사실은 이 서울시장 후보를 누가 나올지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라도 몸을 불살라서 자기가 뭐 경선 나가서 뭐 지면은 그때는 이기는 사람이 더 큰 에너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쏘시개도 되라면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나왔는데 네. 어떻게 뭐 당내 뭐 평가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면서 좀 후보자가 다 책임을 져야 그러니까 되는 뭐 대선을 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다음에 총선에 절대 출마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꼭 집어 어떤 특정인에게 비난을 모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나는 시각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요. 그것이 또 좀 일반화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원내에서 이렇게 보면. 네네. 그래서 참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고 나름 그래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도전한 그런 후보인데 뭐 지는 건 지는 거지만 참 저평가돼서 이렇게 뭐 죄인처럼 돼버린 꼴을 만들어진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네. 좀 우리 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박남춘 시장님이 좀 많이 아쉬워 이번 낙선이. 박남춘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매니페스토에서 뭐 일 잘하는 국회의원 뭐 2등도 됐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인천의 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양호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아쉬운 낙선자가 저는 박남춘 시장님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제 차원을 달리해서 네. 이제 일해 왔던 문제에 대한 평가를 갖고 따져보면 네. 박남춘 시장님 같은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본인의 인기에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서 그걸 성실하게 이행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인천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색다른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도시 중에 살고 싶은 도시 선정해 보라니까 인천시가 9위에 해당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순위에 안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음 카드라든지 네, 맞아요. 이거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음카드 10% 적립. 예. 아, 그다음에 네. 이제 부평만 따지면 오래된 그런 수건 사업인 부평 미군기지 반환이라든지 캠프마켓. 네. 그렇죠. 캠프마켓. 그다음에 이제 굴포천 보급 문제라든지 또는 인천 내 산재대에 있는 군부대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건가 이런 문제라든지 그동안 미결된 문제를 하나씩 또 쓰레기 매립장 인천의 자존심을 건드려 왔던 쓰레기 매립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 발자국 여러 가지 비난을 감수하면서조차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추진해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인천시의 미래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소식껏 일하는 시장님이 이제 재선이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그 이제 영어로 이제 페이스 처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앞에서 알랑알랑대는 그런 식의 정치가 난무하지 않을까
네. 걱정이 앞섭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김동연 지사는 또 당선이 됐어요. 정말 극적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당선이 돼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김동연 지사의 당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유,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이제 당선이 되셔갖고 이제 앞으로 지사가 되실 분이지만 아직은 아니고요. 당선인이신데 경기도의 승리가 우리 당을 파국으로 이끌 거를 막아줬습니다. 이 경기도도 경기도지만 경기도를 이겨서 우리가 향후의 국정 동력을 그래도 지자체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통로를 만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선거에 지고 나면은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책임론, 뭐 너가 책임져라, 너가 책임져라 이런 책임론이 엄청 쏟아질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김동연 우리 당선인이 승리를 하셔갖고 그거를 좀 많이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 솔직히 우리 시의원 중에 한 분이 쭉 이기고 있다가 새벽에 갑자기 100표 차이로 졌어요. 하나에서 몰표가 나서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너무 화나요. 그래서 잠을 잤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칼 났어 일어나봐 막 그래서 또 뭐가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우리 김동연 우리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 개인적 영광 또 향후에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자원이 새로 또 생겼다는 점 이 점도 있지만 우리 당내의 극한 갈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준 아주 좀 쾌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당선인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 책임론을 거론하는 우리 이낙연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뭐 이낙연계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표현할- 건 없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 이제 관점에 따라 바라보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임론을 특정 사람을 뭐 찝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이재명 우리 이제 의원이 되셨죠. 우리 뭐 이재명 의원이 뭐 지방선거 잘못되기 때라고 뭐 그렇게 외방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럼요. 앞서 얘기했던 송영길 후보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나름 우리 민주당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헌신하는 길을 택한 거고 그것을 결과론을 가지고 연결 짓는 것은 저는 미래를 가기 위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기 위한 좋은 해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겁나서 어디 살겠어요? 앞장서면은 그다음 너 책임이다 이렇게 될 텐데. 예.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문제 우리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정당의 향후의 총선이라든지 그다음 대선 준비를 위해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할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을 심어줄까? 그리고 민주당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해줄까? 라는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 내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 계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고도 이제 바라보는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시각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우리 적극적 지지층 분들하고는 소통을 계속해야 돼요. 네. 네. 우리가 가진 처지를 가지고 어떻게 소통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중도층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찾아가야 가지고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경고망동을 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못하게 막는다라는 그런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을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그 싫어하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돼야지 이거를 뭐 개인적인 어떤 책임론으로 가고 더군다나 또 이거를 또 전대와 연결시켜서 뭐 전당대회 누구는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뭐 좀
활약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좀 뭐 흠집을 내거나 또는 못 나오게 하려는 그런 전술로밖에 더 보이겠어요. 이러면 국민들 지지자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예를 들면 그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당 대표를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니 자기는 나오려고 그러면서 왜 누구한테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할 내용이 아니고 예. 진짜 당을 사랑하고 우국 충정의 심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 의원들과 좀 공감대를 가지고 또 당사자를 만나서 그걸 할 얘기지.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우리 뭐 지난번에 국회 문희상 전 네네. 국회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니 이제 뭐 전쟁에 져갖고 배는 다 그냥 난파돼 갖고 그냥 다 쓰러져 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다시 난파되는 이 배를 어떻게 복원시켜서 다시 다음에 치루어질 또 향후에 있을 선거에서 이겨 나갈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고 이 난파선의 선장은 누가 될 것이냐 이거 갖고만 골몰이 된다면 이거 되겠느냐 그 말씀이 아주 뼈저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정도를 넘어서서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 새로운 비대위원장 우상호 의원이 선출이 되셨어요. 예. 예, 그 당내 의견은 좀 어떤가요? 그때 의원총회를 어차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비대위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게 향후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전당대회를 잘 치르고 올바른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과도적인 그런 좀 비대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과 지선을 거쳤기 때문에 이 대선과 지선을 평가를 하고 미래 비전을 좀 담아야 되는 좀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지난번 비대위가 이제 외부 인사 위주로 했는데 별로 뭐 이렇게 큰 효과를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 역량을 집중시켜 보자 해서 초선 의원 중에서 선출해서 또 논의해서 한 분을 선정하고 재선 중에서 한 분 선정하고 3선에서 한 분 선정하고 그다음에 4선급 이상에서 선정하되 해당되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걸로 했는데 그 우상호 의원이 이제 뭐 특정 계파에 속해 있지도 않고 또 성품이 좀 온화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통합시키는 그런 유형이고 또 실력도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더군다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 총선과 자기 선거와 연계를 지어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번 원내대표께서 일을 잘 푸신 것 같아. 그래서 각자 뭐 초선 재선 이렇게 해서 배치도 골고루 하고 또 비대위원장도 아주 올바른 사람을 선정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잃을 거 없이 뭐 전부 다 잃어버리면 그때는 좀 마음 편해지게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상호 출범하는 체제가 저는 잘할 거라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좀 봅니다. 예. 비대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초선 중에서 이용우 의원, 이용우 고향의 이용우 의원이 됐고 재선 재선에서는 저 부산의 박재우 의원이 된 것 같아요. 박재우 의원이 되는 거 3선에서는 한정혜 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4선에서는 이제 우상호 의원 이렇게 됐는데 면면이 그 특정 계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특정 뭐 계보의 비토적이거나 또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적절히 잘 융합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예술 씨 네. 질문하시죠. 예. 우리 지방 선거 기간 중에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모셨는지, 그러니까 뭐 20살의 약관이신데 그런 또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시니까 경력도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을 왜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는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60대 이상은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60대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예상대로 진 거예요. 네. 다만 20대, 30대가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네. 예? 왜냐하면 20대, 30대가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해줬는데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대선 때. 그렇죠. 비대위. 예,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 같으면 20대, 30대에서 뭐 6대 4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5대 45 정도 그 정도는 이겨왔거든요. 그렇게 이겨왔으면 무난하게 대선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20, 30대의 그 뜻을 대변할 사람을 정확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취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되셨어. 됐으면 저는 20, 30대가 생각하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저는. 네, 네. 그래서 그 우리 박지원 우리 전 비대위원장이 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공과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20, 30대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그래도 많이 얘기했다고 봐요. 저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586 용태 저는 이제 우리 당내에서 보면 586이 뭐 당권을 쥐거나 네.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사실. 예? 그리고 586 분들이 뭐 똘똘 뭉쳐갖고 하나 집단화돼서 뭐 자기들끼리의 권익을 위해서 뭐 하나의 모임을 갖고 그런 적도 없어. 우상호 의원도 따로, 송영길 의원도 따로, 또 통일부 장관 했던 이인영 의원도 다 따로 해, 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당내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586을 공격하나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제가 20, 30대하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586에 대한 그동안 언론의 작업이 있었던 뭐가 있었든 간에 586에 대한 불만은 있는지 너무 오랫동안 586이 다 쥐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 차례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우리 당내에서 586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안 했냐 문제와 상관없이 20, 30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20, 30대를 대변해서 비대위원장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다만 저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당내에서는 그거를 잘 흡수해서 선거 전에 좀 활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 짰어야 되는 거지. 그 말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는 진위 논쟁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뽑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내부 역량이 부족했다. 그리고 대선을 진마당에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민주당에 와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야 돼. 듣고 민주당은 아이고 뭐 우리 저기 뭐야 그 송 내부 사정은 그거와 상관이 없더라도 올소이다.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전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고 사실 하나하나 건 놓고서는 너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선택을 한 것을 그 쓰임새대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논란이 되게 만든 것. 이것은
난 우리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솔직히 네. 아주 대놓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2030 세대를 대변하기 위해서 박지원 위원장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030의 의견을 정확하게 또 대변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2030이 더 열받아서. 박지원 화가 때문에 났죠. 더 열받고 네. 화가 났던 상황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모아달라. 네,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냥 지금 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바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20, 40대 의견을 좀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뭘 네. 한다든지 해서 그런 작업을 도와줘야지. 도와주고 거기서 이런 20, 30대가 생각하는 전체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안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뒤에서도 서포팅을 하고 이렇게 체제를 갖춰줘야죠. 이렇게 체제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분이 다 얘기가 옳다란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네네네. 얘기했듯이 그 당초의 취지에 맞게 왜 활용할 수 있도록 왜 우리 당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냐 그거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20대 약관인데 그 양반이 진짜 모든 걸 잘 대변해서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확신은 처음부터 누구도 가질 수가 없었죠, 사실은. 다만 네. 그 20, 30대를 향한 메시지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좀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20, 30대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20, 30대의 얘기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를 당이 수용하는 형식을 좀 취하고 해서 좀 돌아서 있는 20, 30대의 마음을 좀 다독거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 열심히 해라. 우리 잘하도록 우리가 다 해주지 않았냐. 그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다 동의해줬고 예산안이고 뭐고 추경이고 다 해줬다. 단 지켜야 되는 정도.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거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를 좀 정리해서 네네.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20, 30대의 표를 이 비대위원장까지 앉혀가면서도 20, 30대의 표를 끌어오지 못한 것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죠? 이제 일정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8월 뭐 예전 같으면 이제 8월 말에 했죠. 네. 8월 말에. 예. 전당대회에서 그럼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최고위원 뽑고 뽑죠. 지도부를 뽑는 거예요. 지도부를 다 네. 뽑는 거죠. 예, 예.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 대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권리당원들 맞아요. 중심으로 해서 네. 대의원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그게 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사실 그때는 이제 당원이라고 할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어요. 네, 당원이 많지 80년대, 않았죠. 뭐 네. 90년대 뭐 네. 그때만 해도 그리고 뭐 당원이라고 하면 뭐 경찰에서 조사할 정도로 하고 저 빨갱이 아니야 뭐 이렇게 쳐다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각 위원회별로 최소한 50명 내지 100명 정도는 확실하게 좀 우리 그 당시에는 뭐 평안민주당도 될 수도 있고 네, 네, 열린우리당도 될 수도 네. 있는데 그 당을 좀 지켜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서 중앙대의원이라고 하는 전국대의원이라는 틀로 좀 제도권 안으로 들여보내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현장 투표로서 당대표 등을 선정하도록 아, 그러면 그분들이 자긍심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흩어지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둔 것 같아요. 네. 저 가장 같은데. 궁금한 건 이제 대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이 되는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은 이제 원래는 대의원은 추천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추천 누구의 추천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네. 이 사람은 대의원으로 쓸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네네. 추천을 하면 그 추천받은 거를 이제 뭐 투표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우리 권리당원 분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저를 찾아와서 네. 나 대의원 되고 싶소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몇 분 있었어요. 아. 한 너댓 분 정도. 네네. 그러면 제가 추천을 받아오십시오. 그럼 이제 추천서를 이제 받아오고 근데 그분의 이제 양력 같은 이런 범죄 뭐 양력 같은 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당에 대한 뭐 좀 물어보고 앞으로 당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또 시사적인 사건 네. 한두 가지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성향을 좀 뭐 얼토당토한 사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투표 행위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뽑아서 이제 전국 대의원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쪽 지역의 지역위원장의 그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거의 뭐 전국 대의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한 개 지역구에 보통 몇 명의 대의원이 있는 거죠? 적으면 한 50명 네. 전국 대의원이 네. 많으면 이제 뭐 선출직들이 뭐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막 네네네. 되거든요. 네. 또 우리 지역위원회 직책을 맡은 사람들도 당연직으로 막 됩니다. 이제 그런 당연직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 한 7, 80명, 네. 많으면 한 100명 이렇게 좀 시골 같은 데는 뭐 군의원, 뭐 도의원 또 군수도 몇 네. 명씩 네. 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는 뭐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요 정도 인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사실 대의원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 제 기억으로 당 대표를 뽑을 때 일반 국민 여론 3분의 1, 당원 여론 3분의 1, 그다음에 대의원 3분의 1 이렇게 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과거에 당 대표를 뽑을 때. 뭐 과거까지는 모르겠고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지금 같은 시니까 한 10몇 년 동안을 네. 보면 전국 대의원이 한 45%, 전국 대의원이 포션 그러니까 이제 비율의 45%,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한 40%, 네. 그 다음에 뭐 일반 여론조사 네. 10%, 네. 그 다음에 우리 당원 여론조사 뭐 5% 이렇게 아. 보통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45%가 이제 전국 대의원의 비율이 45%나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 전국적으로 따지면 우리 전국 대의원이 전국적으로 한 15,000명 정도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15,000분이 투표하는 비율이 45%를 차지하는 거죠. 아. 반면에 우리 권리당원이 한 70만 되거든요. 네네. 네. 70만 명이 한 40% 주는 거니까 네. 이게 표의 가치로 계산하면 전국 대의원의 표의 가치가 한 50배 정도 권리당원보다 센 거죠. 네.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1인 1표가 원칙인 민주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릴레이도 이제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그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요것이 이제 악용되면은 일종의 개파 정치를 만드는 이게 좀 원동력이 된 면이 있어요. 아. 그게 왜냐하면 뭐 내가 뭐 나는 A파야. 그럼 A파에 속한 의원이 몇 명이야? 뭐 그러면 뭐 40명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저 원내는 아니지만 원외 위원장들 또 몇 명이야? 10명이야? 그러면 지역위원장이 50명 아닙니까? 그러면 50명의 전국 대의원표는 다 여기 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그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버스를 이제 예전에 버스 타고 다 올라갔어요. 이제 서울에 이제 뭐 잠실 그 농구장 빌려서 체조 경기장 이런 데 빌려서 하거나 또는
저쪽 고향에 저기 뭐 코백스인가 고향에 이제 그 전시장 빌려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그럼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버스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유 뭐 우리 전국 대의원님들 투표하러 가시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근데 후보자들이 여러 나와 있는데 저는 B 후보가 왠지 좀 잘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자 우리 대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투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딱 나가. 그러면 이제 사무장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형님, B.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역위원장들이 단합을 하게 만들고 그 단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찍으면 그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네. 그런 구조를 만드는 좀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었어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네네. 10만 명, 뭐 15만 명, 그렇죠. 뭐, 네.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10만 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10만 명인데 이제 15,000명이 책임당원이니까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권리당, 그러니까 책임당원 책임당원이래. 전국대의원도 다 권리당원이어야 되거든요. 돈을 안 내면 그 전국대의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10만 명이 안 되는 권리당원 중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위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시도당을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돈만 내시는 분하고 그래도 자기 시간도 내고 막 헌신하는 분하고 비교해서 헌신하는 분한테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 뭐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일견 타당했는데 지금은 권리당원이 70만 명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네. 그리고 이미 선거전 자체가 이미 각 지역위원회 소수 몇 사람이 힘을 합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선거는 이미 이제 많이 끝났다고 네네네네. 봐요. 끝났다고 보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네. 어떻든 대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예. 또 대중적 신뢰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뭐 유튜브고 뭐고 다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뉴미디어 시스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권리당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줌으로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네. 또 지금 얘기했던 대의원 제도도 한번 좀 공개 토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서로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전국 대의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권리당원 체제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 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당원당규 개정이? 뭐 그러니까 우상호 네. 우리 비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문자 이렇게 많이 날리시면 안 되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 힘들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합리적인 논쟁을 할 수 있도록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나운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 당 대표가 향후에 공천권까지 네.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네? 네.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민감해서 어떤 자신의 유불리를 자꾸 따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그래서 이건 찬성 반대론이 좀 많이 격화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전체 흐르는 구조로 보면 글쎄 전국대의원 시스템은 조금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제 그 검찰 정상화법안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사 앞에서 있었던 그 민주당 개혁 쇄신 집회가 당론으로 채택되는데 많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또 나서서 당원들이 나서서 만약에
당원 당규 대의원제도 네, 폐지하라. 폐지하라. 만약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이게 당원 당규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대의원제도 폐지가? 그런 건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들 판단.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 권리당원 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의사를 예. 아니 표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예. 더 낫지 않겠어요? 지난 토요일 날 네. 당원 당규 개정하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사 앞에서. 네, 저도 앞으로 나갔었고요. 계속,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네네. 그 저기 뭐야 국민 국민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일반 여론조사를 좀 많이 올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매스미디어 시대가 돼버려 갖고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려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추대하는 시스템은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럼요. 본인이 직접 대중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기 그 좀 뭐 인기도 좀 올리고 자기의 이미지도 개선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재명 의원이시잖아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런 소통을 통해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당 대표도 뽑고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서 막 진두지휘하면 한 번 쳐다볼 거 두 번 쳐다보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뭐 사람 이름이면 알겠지만 저 사람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호감도도 없고 비호감도도 없고 뭐 하는지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내적으로는 알고 그러면 그분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고 방식을 좀 바꿔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 개척해온 그런 분들이 당을 이끌 시스템으로 돼야 된다. 과거와 같이 막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중진들이 스크럼 짜갖고 말이지 추대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네. 막 자기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만 이제 개파 정치 이런 것도 많이 희석화되고 그럼요. 국민들이 네.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민주당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권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면 개파 정치가 너무 좀 심각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개혁 정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얻었고 개혁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또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실망했던 그런 상황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개파 정치 뭐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뭐냐면은 이제 그 개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생각을 같이 하고 네. 좀 정책적 이념을 같이 하고 그래서 서로 모여서 힘을 모으고 연구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도 내고 뭐 이러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개파의 원형인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또 뭐 대통령도 만들고 국가 정책도 운영해 왔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이 개파의 문제가 노골화되는 거는 뭐냐면 과거는 뭐 특별히 뭐 개파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예 주도 세력들이 딱 명확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도권을 가진 세력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쥐는 세력으로 교체하는 듯한 두 개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가져왔던 개파 정치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노출된 거지. 아. 이거는 우리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게 했다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념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이 세력이 교체되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조금 이론적이고 이념적 가치지향적이고 그에 비해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증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이념적인 걸 따지기보다는 좀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런 걸 좀 하는 걸 좀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현실 타당성을 더 중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의 다른 세력이 이제 충돌하는 과정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개파 정치의 모습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인데 그 자체만을 비판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 또 의회라고 하는 곳은 그 생각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네, 되는 네, 건 네, 그렇겠죠. 당연지사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과 뭐 당권이라는 권력, 뭐 또 대선이라는 권력 이런 권력과 연계되다 보니까 세력 교체 시기에 좀 문제점이 노출되는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민주당이 싸움만 하다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권리당 의원들이.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대한 논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돼야 되는가라는 논점이 정리돼 있으면 그 정리되어 있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수인이 안 되는 범위로 나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포지셔닝이 정확하게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우리 당이 좀 의원 워크숍이나 아니면 그 위원장들 워크숍이라도 빨리 같이 해야 된다. 빨리 백가쟁명의 얘기를 쏟아낼 수 있도록 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바로 되시면 7월 중에 빨리 좀 많은 좀 의견들이 노출되고 있으니 빨리 저기 어디 연수원에 가서라도 그냥 밤샘 토론을 좀 하든지 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 그를 지도부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방향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또 상호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더 수렴한다든지 해서 우리의 방향 포지셔닝이 정해져야 돼요. 웬만큼 전략이 정해져야 돼. 우리는 어떻게 우리 당을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향후 공천 과정은 어떻게 투명해야 할 것인지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다툼도 많이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가장 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향후의 공천 과정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객관화되면은 뭐 그렇게 문제를 삼겠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거고 좀 노출되는 거고 아마 이 문제는 조금씩 정리될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우리 극우들의 폐륜 시위 정말 끔찍한 욕설과 양산에 계신 모든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이제 의원이 이제 개항을 이제 출마를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개항을 했는 그 개항공원 공원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네. 계양산 공원이죠. 네. 개항공원에서 네네. 그때 우리 네, 그 맞아요. 예슬 씨도 그때 네. 보고 네, 저도 네. 됐었죠. 네. 기억이 잘 안 나. 여기. 의원님은 하여튼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좀 늦었어요. 네네네. 늦게 가서 이제 우리 이재명 우리 의원하고 같이 이제 포옹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진짜 들을 수 없는 욕을 막 해대요. 풀을 틀어놓고 맞습니다. 뭐 문재인 개 XX 뭐 하면서 이제 뭐 그런데 또 더욱더 황당한 건 그 주위를 경찰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경찰 책임자를 오라 그래갖고 저길 왜 지키냐. 그랬더니 저거 싸움이 날까봐 지키는 겁니다. 야 저렇게 말하는데 싸움 안 날 사람이 어딨냐. 저 사람이 자기 육성으로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의사 표시니까 그거는 혹시 싸움돼서 피해가 될 수 있으니 그거는 경찰들이 좀 도와줄 수 있어. 그거는 100번 양보해서. 예.
하지만 앰프를 틀고 저렇게 한다는 그거는 자기가 이런 욕설을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 아니냐. 네.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둬라. 예?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나중에 뭐 계양 그 경찰서에 있는 사람도 와서 나랑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부모를 죽인 왼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폐륜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라는 게 우리가 그래도 이 도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거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자기네 대통령 앞에서도 많이 떠드는데 뭐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해서 옹호하는 듯이 발언을 했는데 네네. 본인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네. 비판을 듣는 거고 네. 퇴임한 대통령은 그런 권력이 없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권력은 없고 저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제 무도 정치인데 말하자면. 그리고 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기 뭐야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도 뭐 박근혜 뭐 사저 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런 설이 있던데. 네, 이제 그거는 진짜 말씀 끝나면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드려야 되죠. 네, 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경고성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사자 앞에서 그렇게 패륜 시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박근혜 지지자였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너희가 계속 만약에 이런 방송을 한다면 이런 시위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박근혜 집 앞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저희가 날린 거지. 실제로 이제 상황은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뭐가 문다고 사람도 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생각이 참 한심하다. 국민들끼리 싸움을 하면 싸움을 말려야 될 것이고 국민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모욕을 하면 모욕을 주는 걸 막을 것이지 이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이런 분파적으로 이해를 해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참 한심하고 나중에 결국 본인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양반 앞으로 이제 임기가 이제 5년 정도 5년이 남았는데 이제 5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저는 부담스럽잖아. 자기가 지나온 행동이 네. 그렇게 분파적으로 했던 게 부담스럽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저 양반이 민주주의를 지켜가면서 절차를 이행할까? 나는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되고 해서 우리 여기 이제 방송에 듣는 많은 지지층 분들 같은 우리 분들도 우리 이제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음번 총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잘 국민을 설득하고 여기서 지면 저쪽이 다수당이 되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3년 동안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네. 진짜로 상상할 수 없는 법안 강행 처리와 그런 것이 막 난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회라도 다수당을 지켜야 최소한의 윤석열 정부가 무도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폐륜 시위 이 국민의 막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아가면서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건데 네. 일부는 이거는 좀 경찰이나 좀 당국자가 잘 판단해서 국민들이 다 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처리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시위 뭐 우리 집 앞에서도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 그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엄청나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지역 주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런 식의 집회는 너무 충격적인 집회예요. 저희도 가서 봤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가서 봤는데 데시벨을 많이 낮춘다고 낮췄는데도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소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말도 못하는 소음이.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좀 중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뭐 법과 제도로 또 대통령께서 하려니까 이제 그 저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네. 법안을 발의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지 또 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뭐를 받아줄지 한번 지켜보죠 뭐.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법 제도적으로 하려니까 네. 일단 발의가 된 상태고요. 이걸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통과시켜서 좀 이런 무도하고 진짜 원칙이 없고 이런 행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오늘 네.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된 건데 금감원장에 이제 검사의 또 출신인 부장검사. 이복현. 네. 이복현. 금감원장. 검감위원장. 금감위 네. 금융감독위원회 금감독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발탁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앞날이 이제 참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왜냐하면 그 이제 금감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를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감독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누가 어떤 좀 잘못을 저지르고 이건 법의 취지에 안 맞게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은 처벌해야겠다 이런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금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뭐 비준 준비율인가 그런 건 몇 프로 정도 맞출 거며 금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은 정책을 어디까지 하는 게 이런 세세의 미래 방향에 대한 그 정책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더 주야. 그게 더 주예요. 그다음에 부가 이제 잘못되는 걸 찾아내는 건데 그런데 검사는 평생 잘못되는 것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 판단을 해서 너는 죄를 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법 조문에 네.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 법 조문의 취지에 맞게 찾아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감위원장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금융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걸 바꾸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럴 문제인데 그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법 조문에 의해서 네. 잘못된 것만 찝어내는 그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걸 내세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찰 공화국이다 뭐 공안 정치다 뭐다 뭐 그것도 우려되지만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고 나는 저거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 그 강남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강남 3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을 좀 많이 좀 지원을 했잖아요 선거 중에 네. 선거 중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요 금감위원장을 이렇게 임명한 걸 보니까 그래도 굵직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사람이 뭐 서민들이나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기업이라든지 네. 또 자기 재산이 많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료를 노출되니까 그 사람들 걸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겠지. 네. 그 중에서 물론 제가 볼 때는 셀렉션을 해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고 봐주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뭐 어느 정도는 좀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까지 생각해 봐서는 참 우리나라의 그 국격이나
이런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왔던 어떤 주체 세력을 검사들로 바꾸면서 좀 많이 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우려가 됩니다. 네. 예. 네, 네. 질문하시죠. 오세훈 시장이 이제 TBS를 교육 방송으로 전환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TBS는 교통방송은 그 독립적인 체제 아닙니까? 그 재단 서울시 출연재단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래서 독립화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게 교통방송이라 하더라도 이게 일정 부분의 시사적인 얘기도 해주고 그 중에는 이제 김호준의 뉴스공장도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사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게 제일 타겟이 된 것 네.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시가 막 좌지우지하고 마치 뭐 정부에서 뭐 KBS나 MBC를 막 쥐고 흔들려고 하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좀 뭐 언론 환경이 완전히 이 변질돼 버리는 그런 것처럼 이 TBS도 일종의 교통을 안내해주고 교통 정보를 주는 역할도 하지만 시사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시장이 직접 나서서 자기가 뭐 해결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언론을 쥐고 흔들겠다란 그밖에 뭐 인식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좀 오세훈 시장도 뭐 쓴소리 들을 건 듣고 그리고 뭐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반론도 제기하고 해서 대화로 당당하게 풀어서 문제를 풀 일이지 뭐 뒷구녕에 숨어갖고 말이지 제도를 바꾸고 말이지 뭐 이걸 없애고 좀 졸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큰 꿈도 계신 분 같은데 그래서 나는 좀 큰 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래요. 의원님 저희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조금 전에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좀 많이 답답해요.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로사례 연구소하고 서울의 소리가 이제 다 같이 유튜브 수익 창출 중단이 됐거든요. 이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이 됐다는 게 세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슈퍼챗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멤버십. 그러니까 기존에 멤버십 회원이라고 있거든요. 멤버십 회원 매달 달달이 어떤 멤버십 뭐 예를 들면 행동 멤버 뭐 만세 멤버 무슨 멤버 이렇게 멤버십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멤버십 단계마다 뭐 5,000원, 10,000원 뭐 이런 이제 그 회비가 또 별도로 있는 거거든요. 멤버십 단계. 그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튜브 광고 수입. 요 세 가지가 다 중단이 돼 버렸어요. 슈퍼챗이랑 해 가지고. 그래서 요게 저희가 참 많이 답답해요. 그런데 요게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조민 씨를 향한 뚜렷한 괴롭힘이 사유예요. 그게 사유인데 저희는 그냥 괴롭힘이에요. 누구를 향한 무슨 괴롭힘인지 어떤 컨텐츠의 내용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사실은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뭐 자기를 알리기 위한 통로 이상을 넘어서서 네네. 이게 준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준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그거를 만든 회사가 네. 일방적으로 그를 통제해 나간 게 맞느냐. 네네. 그를 좀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과방위에서 아마 조승래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했던 것 같은데, 네, 과방위 의원들한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그러지 마시고 네네. 서울에서 직접 우리 조승래 의원이나 조승래 의원님이요. 예, 네네. 조승래 의원님이 좀 가장 이거에 좀 정통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승래 의원님을 좀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부당성과 네. 향후 요 법제도적으로 왜냐하면 사주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그냥 틀게 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든 것은 괴롭혔지. 그래서 누구요? 그래서 그냥 듣다 보니까 괴로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정지하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주에 의한 어떤 선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좀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 본사에도 이거는 좀 항의를 좀 해야 돼요. 네네. 네. 본사에도. 그래서 유튜브 이거 니들 이렇게 하면 한국 내에서 그 유튜브 코리아가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인가요? 거기서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에 편향성을 가지고 개입한다. 그렇게 뭐 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조승래 의원님을 찾아가셔서 한번 좀 상의하셔갖고 좀 방안을 만드시고 네. 저도 뭐 이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우리 서울의 소리가 또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기 써 있네요. 뭐 국민은행 네. 794 001 04 154041 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구자번호도 이게 노란 글씨로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네.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런 외세 자본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과 그 다음에 우리 이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지는 아마 그런 서울의 소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댓글로도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정기 회원으로 좀 전환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후원금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서울의 소리는 사실 언론사의 기능과 지금 시민단체의 기능을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후원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저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원님. 네. 저도 정기적으로 원하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월급을. 네. 네. 자,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의원님 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을 지면서 사실은 대선을 뭐 0.7% 24만 표 차이로 지면서 전체의 구도 각도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배척당하고 또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힘이 몰아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우리 당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외세화된 그런 민주당 내에서도 향후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방향성과 그다음에 대표 선출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갈등이 네. 좀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몸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이 답답하시겠지만 좀 지켜봐 주시고 하루빨리 좀 올바른 새로운 리더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향후에 대전략의 포지셔닝이 분명해지고 뭐 이렇게 돼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인내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우리 그 당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많이 올려주세요. 뭐 시위도 시위지만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면 또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 될 겁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우리 민주당 다시 우리 좀 전국 주도권을 다시 되찾고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무리. 저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서울의 소리가 지금 유튜브 정기 후원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정기 후원으로 전환해 주시면 자동이체 해 놓으시면 그냥 쭉쭉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많은 진실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